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사성 비 잘 피하셨는지요? 오늘은 황사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남북도 해안지방과 제주도에서는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낀 후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좀 끼겠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동진에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예보를 내놨습니다. 이 황사에는 또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참 봄 지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노약자께서 특별히 오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0도, 제주 14도 등 13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황사의 영향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날씨가 구준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벚꽃 축제를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글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9, 부산 13.2, 광주 9.6, 대구 12.5, 대전 9.4, 춘천 8.1, 강릉 12.5도로 무척 따뜻한 아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밤 11시 반쯤에 일본 도호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 해안에 최고 1m 정도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는데 지난번 쓰나미에 비해서 훨씬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긴장했겠죠. 후쿠시마, 이와테, 아오모리, 이바라키 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후쿠시마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요즘 속을 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제 해일이 밀어닥치거나 하면 정말 고민이겠죠. 아무튼 어제 강진으로 미야기 현에 있는 도호쿠 전력의 오나카와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와 연결되는 외부 전원 3개 가운데 2개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원자로는 나머지 1개의 외부 전원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죠.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어제 지진이나 아니면 쓰나미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0.14% 내려갔습니다. 12,409.49, 나스닥은 0.13% 내려가서 2,796.14를 기록했습니다. 40초 캠페인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캐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7.4의 강진. 이건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더 좀 전해주시죠. 지난달 발생했던 일본 동북부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미야기현에 어젯밤 11시 32분쯤 규모 7.4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지진은 규모 9.0의 대지진 이후 가장 강한 규모의 여진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진의 여파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전원 일부가 끊기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나머지 전원으로 원자로의 냉각 장치를 가동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예. 후쿠시마 제1원전 또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원전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한 상태고요. 한때 1m 높이의 쓰나미 경보와 주변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오늘 새벽 1시 반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예, 특별한 쓰나미는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여진이 7.4면 이 여진의 여진도 또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참 걱정이네. 이게 갈수록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니까 불안하죠. 예, 다음 소식은요? 국제통화기금이 당분간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등 신흥 개발국들의 원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면서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예.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투자 부진과 생산 능력 소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돼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7년에서 2008년의 유가 급등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지난 2008년 국제 유가는 투기 자본 유입 등으로 인해서 6개월 만에 무려 2배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147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예. 특히 최근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유가 상승을 언급한 뒤에 현재의 유가 수준은 국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각국이 갑작스러운 공급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예.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뉴스인데 그 100원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린 곳이 많다고 해서 이따가 저 경제 뉴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에서는 올해 허리케인이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서양상에서 올해 해수 온도가 이례적으로 올라가서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콜로라도 주립대 허리케인 예보팀은 올해 대서양상에서 시속 62km 이상으로 이름이 명명되는 대형 폭풍이 16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중 9개는 시속 119km 이상의 허리케인급이 되고 특히 이 9개의 허리케인 가운데 5개가 시속 177km 이상의 3등급 이상의 강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개 연평균 허리케인이 6개, 강한 허리케인이 2개 정도 발생했던 것에 비교해보면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허리케인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 정부가 원한다면 미군은 당초 철군 기한인 올해 12월 31일을 넘겨서 이라크에 더 주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 주둔 연장을 원한다면 이라크가 매우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이후 한때 17만 명에 이르렀었는데요. 지난해 8월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서 현재는 교육 및 지원 병력 4만여 명만 남아있고 올 연말까지는 이 잔여 병력도 모두 철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오스틴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도 이라크도 미군 주둔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받지 못했다면서 미군이 당초 예정대로 연말까지 철군한다면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 진행하죠.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름값 인하 첫날 표정. 많은 분들이 좀 당혹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0시를 기해서 이제 4대 정유사 간판을 단 전국 주유소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에 돌입했으니까 어제가 첫날이었는데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운전자들의 혼선이 가중됐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주유소 숫자가 가장 많은 SK에너지 주유소를 보면요. 원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월말 정산 때 리터당 100원이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SK에너지가 대신 그 할인액만큼을 카드사에 내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향후 2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새벽이 받기만 기다렸던 운전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러시겠죠. 이런 운전자들을 위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SK 멤버십 카드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할인 효과를 보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을 SK 주유소에서는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인적 사항을 알려줘야 하는 등 번거로워서 일부 운전자들은 결국 기름값 인하보다 이를 기회로 회원 가입을 늘리는 게 목적 아니냐, 지나친 상술 같다는 등 이유로 또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다른 주유소로 가면 어떻습니까? SK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들은 사후 정산이나 포인트 적립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할인된 가격의 기름을 팔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제까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55원이었다면 어제는 1,855원으로 100원 이렇게 내려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가능한 건 7일 새벽 0시를 기해서 정유 3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막상 적용이 된 어제를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100원 싸게 기름을 제공받았으니 소비자들에게도 100원 싸게 팔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운전자들이 주유소를 가보니 하나도 안 내린 곳부터 100원 내린 곳까지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당연히 왜 100원 다 내리지 않고 70원만 내리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고 주유소 측에서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나요? 지금 팔고 있는 기름은 할인 전 가격으로 정유사로부터 이미 구입해놓은 재고 물량이라는 겁니다. 주유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산화흘부터 길게는 보름 이상 지나야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데요.
따라서 뭐 오늘 정유사로부터 싸게 기름을 들여왔다고 해서 같은 할인 폭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금 바로 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업계 1위인 주유소가 사실상 그 100원 할인 혜택을 시작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가는 고객들을 다 뺏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00원까지는 아니라도 개별 주유소 상황에 맞게 내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내렸는데 예. 100원을 다 내리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유소들은 뭐 정유사 직영 주유소라면 몰라도 개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영 주유소들까지 가격 인하 방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고 또 일부 소비자들은 뭐 기름값이 오를 때는 재고 물량과 관계없이 발빠르게 올리더니 또 내릴 때는 재고 물량 핑계로 인하에 인색한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샌드위치 신세가 된 주유소 업계는 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 사실을 공표한 그 정유업계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예. 생색은 정유소가 내고 해명은 그 주유소가 해야 한다는 뭐 볼멘 소리가 나온 겁니다. 예. 반면 정유사들은 그 지금 좀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3개월 뒤면 또 정반대로 그 싸게 확보한 재고 물량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좀 그때를 대비해서 대승적으로 주유소 업계들이 좀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아무튼 양측 간의 신경전이 어제 하루 내내 이어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릴 때는 싼 재고가 있는데도 바로 동시에 다 올리고 예. 내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일 답답한 건 소비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3873 쓰시는 분께서도 같은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기름이 다 소비돼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나 말든가 처음에 말이죠. 예. 유류세 인하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지난 6일에 발표됐던 그 정부 석유 가격 태스크포스의 유가 인하 방안이 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예. 또 어제 현장에서 만난 뭐 주유소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기름값을 내리려면 그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가 내려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유가 인상의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 2008년에 또 아픈 기억이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뭐 $140 이상 치솟으면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었는데 예. 이게 상당 부분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판매 가격 인하에는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또 뭐 유가도 계속 상승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통 과정상에서 수익을 꾀하는 기본적인 정유사와 또 예. 수익사 주유소의 논리 때문에 소비자 체감하는 그 인하로는 크게 이어지지 않았던 뭐 그런 별로 내렸다는 상황이죠. 기억이 그때 없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작용을 지금도 이제 정부는 염려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정부는 아직은 뭐 유류세 인하를 한다면 어느 단계에 살지 그 시기와 속도, 국제 유가의 동향 등 모든 변수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몇십 퍼센트 깎지 않는다면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체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예. 또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좀 고민이 있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문화 포커스 페나샤의 강명석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네, 뮤지션 서태지 씨를 두고 좀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캣 실용음악이라는 곳에서 지난 7일 자신들과 콘텐츠 교류에 관한 제휴 계약을 맺은 티아로 뮤직에서 데뷔하는 독일의 3인조 주니어 그룹, 그러니까 나이 어린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이겠죠. 이 주니어 그룹 아폴로3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난 알아요를 리메이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그룹인데요. 예. 그래서 제휴 계약을 해서 사실은 한국에 알릴 목적으로 이런 곡을 리메이크하겠다고 한 거죠. 예. 또한 아폴로3는 난 알아요 외에도 서태지 씨의 대표곡을 리메이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서태지 씨 측 회사인 서태지 컴퍼니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서태지 컴퍼니의 관리로 타 가수의 리메이크는 사전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티아로 뮤직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건 꼭 그 서태지 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 보죠? 네, 지금 법적으로 서태지 씨의 허락 없이 난 알아요를 리메이크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다른 곡들의 경우는 한국의 저작권 협회에 대부분이 등록이 돼 있어서 원곡자 사전 협의 없이도 리메이크를 하겠다고 저작권 협회에 신청하고 일정 비용을 내면 리메이크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서태지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저작권 협회를 탈퇴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방에 노래를 등록하려고 해도 서태지 씨가 직접 허락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노래방에 늦게 곡들이 등록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룹 빅뱅에게 노래 중 일부를 샘플링하는 정도만 허용해 준 게 전부일 정도로 또 이런 리메이크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곡이 다른 가수에 의해서 지나치게 이제 많이 불려지면서 곡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티아로 뮤직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리메이크를 하려고 한 것이거나 알고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리메이크를 시도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좀 문제가 있는 선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설사 법적으로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리메이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원곡자에게 허락을 받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배칠수 씨는 전혀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리메이크 하시던데. 아니 그것도 저작권료를 받아야 예. 되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로 광고도 하시고 예, 그렇게. 밥도 한 번 안 사시고. 근데 아폴로 3요? 예, 신인 그룹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한국에 본인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이벤트성 그 리메이크를 하려고 예. 하지 않나 싶었는데요. 거기에 그래도 서태지 씨를 또 리메이크 하겠다는 거 보면 역시 서태지의 뭐 화제성이랄까? 이런 건 여전한가 보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메이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곡 자체가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필요한 신인 뮤지션들이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실제로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으면 분명히 화제성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서태지 씨가 워낙 그 1990년대를 대표하는 음악성 있는 뮤지션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서태지 씨 곡을 리메이크하면 그런 이미지를 손쉽게 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음악성으로 본다면은 서태지 씨의 노래 중 난 알아요보다 오히려 더 좋은 곡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이미지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 리메이크를 통해서요. 그리고 요즘 특히 1990년대 전후로 발표된 음악들을 리메이크하거나 아니면 그런 곡들을 듣는 게 좀 일종의 붐을 형성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또 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았으니까 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리메이크 붐은 좀 주기적으로 찾아왔지만은 요즘엔 특히 이런 곡들을 TV에서 적극적으로 방영하면서 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화제가 된 나는 가수다 라든가 위대한 탄생 또는 슈퍼스타 K 같은 리얼리티 쇼가 특히 대표적인데요. 꼭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중간에 이른바 미션이라고 하죠. 가수들한테 부르는 곡으로 꼭 이 시절에 80년대에서 90년대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예.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이 시절 음악들을 BGM으로 많이 쓰고요. 그러면서 좀 이 시절의 곡들이 오히려 신곡 이상으로 차트에서 강세를 보인다든가 예. 굉장히 마치 신곡처럼 좀 생명력을 얻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젊은 세대들도 있을 테니까 들어보면 그 노래가 굉장히 좋으니까 예, 그렇죠. 새로운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이제 김범수 씨가 이소라 씨의 제발을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예. 그게 갑자기 차트 1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예. 무엇보다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넓게 자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가 음악이 대중문화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때이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음반 판매량도 최고였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아는 진짜 슈퍼히트 곡들이 계속 나왔었죠. 특히 이제 이 시절에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뭐 서태지 씨가 대표적인 예겠죠. 예. 이런 뮤지션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뮤지션에 대해서 대중이 인정하는 가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미지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죠. 예. 일전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눈 가수다가 이런 현상을 특히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나는 가수다의 출연자들이나 거기서 부르고 히트한 곡들이 대부분 8090, 넓게 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곡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 뮤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치던 시절의 곡들이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예. 반대로 요즘은 어지간한 히트곡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현상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좀 향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는 좀 더 그 전 시절의 음악이지만 세시봉에 대한 인기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예.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그룹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처럼 그 시절의 록 뮤지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화제를 모으는 것도 좀 이런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9세대가 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노래들은 이렇게 좀 오래 이렇게 간직이 되는데 예. 요즘 노래는 그냥 좀 한번 소비하고 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요즘 그 젊은 가수들이 나중에 또 오래 남는 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일단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포커스 테나시아 강명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앞이 언제까지 온대 이거? 맨날 집에 있어야 돼. 괜히 물 튀면 진짜 괜히 찝찝하잖아. 나 집에 가서 샤워할 거야. 그리고 막 스타킹 신어도 스타킹으로 빗물 다 들어오는 것 같아. 바지 입을 거 진짜. 나중에 진짜 다 마스크 하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방사능 위험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뭐 누가 봐도 안 안전한 건 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 아예 맨날 안 나오고 있을 수 없고 늘 불안한 거지 뭐. 못 나오겠다. 걱정이야 완전. 어제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방사성 비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는 초등학교 41곳이 휴교를 했고요. 유치원이 84곳, 중학교도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군요. 프로야구 4경기도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 황사까지 예보돼 있어서 황사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더 이상 안전하다라는 관계당국의 말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풍경 이하나 리포터의 주제로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이 Silvery Rain, 올리비아 뉴튼 존의 81년도 발표곡인데 원곡은 클리프 리차드가 71년도에 내놓은 바 있죠. 이 곡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70년대 당시에 급속한 산업화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니까 이에 대한 경각심으로 부른 노래라고 하는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올리비아 뉴튼 존은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좀 들어볼까요? Nothing moves now but the swaying light call. Now the dawn is greeted with a bird song. There's a feather or two from a bird that once flew. Before a light aeroplane sprayed the fields with a silvery rain.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카이스트 학생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학교 휴학생인 박모 씨가 어제 오후에 인천 만수동 아파트 주차장 부근 아스팔트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박 씨는 학교에 휴학계를 내면서 우울증 진단서를 낸 바 있고 아파트 21층 복도에서 박 씨의 점퍼와 지갑, 신발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경찰은 자살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아파트는 이 박 씨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어릴 때 살던 그 고향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찾아간 것을 일단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박 씨의 아버지는 최근 성적이 떨어져 상심한 것 같았다 이렇게 밝혔고 성적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도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카이스트는 이날 학기당 평균 평점이 3.0 미만이면 0.01점당 6만 3천 원씩 부과하던 차등 수업료제를 다음 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참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다음에 나온 결과군요. 예, 카이스트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고요. 예. 어릴 적 아파트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다는 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네.
어제 내린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인데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6일과 7일 제주도에 내린 비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이 된 바가 있고 5일과 6일 포집된 대기 측정 결과 전국 12개 지역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일단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진 원전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활성탄 필터를 이용해서 이 대기 중 방사성 요오드 양을 측정을 해봤는데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측정한 수치보다 평균 최고 6배 많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 활성탄 필터는 24시간 동안 80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채집해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사용하는 유리섬유 필터는 24시간 동안 1200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채집해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원자력 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이 활성탄 필터는 요오드 외의 다른 방사성 물질을 검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유리섬유 필터를 쓰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고 활성탄 필터는 발전소 근처에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이 다량 나오는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용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따가 4부에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윤철호 원장께서 나오실 예정인데 네. 이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벨트 정말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공약 작성에 참가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어제 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측근은 대선 당시 공약은 본 공약집과 지역 공약집이 있었는데 신공항 사업과 과학벨트 사업은 지역 공약집에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꼭 지켜야 하는 본 공약과는 달리 지역 공약집은 민원성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전시장 출신이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과학벨트 문제가 정책 정치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인품에까지 번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즉각 말이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과학벨트 충청 유치를 강조하면서 정치 생명과 정치 인생을 걸고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다. 생각을 함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당 정파 세력이 있다면 합당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반면에 영남권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을 관철한 충청권이 모든 국책 사업을 싹쓸이하려 한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정말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군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말. 그리고 한겨레가 국회에 제출된 외교통상부의 한 EU FTA 번역 오류 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여러 곳에서 엉터리 번역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초과 또는 미만을 이상 또는 이하로 번역을 했고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외환을 환율로, 소매를 도매로, 종류를 등록으로, 수입업자를 무역업자로 잘못 옮겼다고 합니다. 예. 또 공무원 시험을 듣도 보도 못한 성인고시로 번역을 했고요. 정말 그런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채를 재무부채권으로 잘못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정부는 번역 오류가 207건이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언론에는 18가지 사례만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만 공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예. 김학수 총리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책임론과 관련해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김종훈 본부장은 4.27 재보선 이후 이루어질 부분 개각 때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실 협상할 때 단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이게 민감하게 서로들 협상하고 그럽니까? 그러게요. 그걸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면 협상은 뭐가 되는 건지도 참 궁금하고요. 지금 이 한국 소식 EU 쪽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가 여권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 건설사 대표 최모 씨가 2008년 총선을 전후해서 공천 헌금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최 씨를 2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최 씨는 총선 당시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고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지만 당선권 순번은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대선 무렵에 불거졌던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때 이명박 대통령 대신 테니스장 사용료를 납부했던 2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을 했는데요. 직급이 높습니다. 1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장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고3 수험생들이 학생부 내용을 무단 정정한 것을 묵인해서 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대상에 오른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한가람고는 자유형 사립고로 학생부 정정 건수가 지난달 9월에 현재 154건으로 징계 대상 학교 23곳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옥식 교장은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 교장직을 불법으로 유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울산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에게 특정 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전직 공중보건의 김모 씨와 현직 공중보건의 박모,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전국의 공중보건의와 대학병원 의사 등 10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울산의 모 자치단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러 곳의 제약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박 씨와 이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천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연구원 2명을 기소하고 다른 3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한 연구원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2,100만 원을 받고 납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연구비 2,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4,200만 원의 연구비 또는 운영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지난달 29일에 이 교내 동아리 학습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 3명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합니다. 직접 체벌을 가한 것이죠. 이 사건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혀졌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퍼지면서 알려졌는데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이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학생들도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중징계 요구는 지나치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옛날부터 왜 일부의 체육 선생님들은 야구 방망이를 이런 데 쓰실까요? 저 중학교 때도 그랬고. 야구 방망이는 야구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어릴 때 그 대나무 뿌리로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제12기 4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공석인 인민보안부장에 리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을 선임했습니다. 인민보안부장은 우리로 치면 그 경찰청장이 됩니다. 이날 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참을 했고요. 김정은 부위원장의 국방위 제1부위원장 선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가 폭력 조직인 기장 청년회파를 검거를 했습니다. 이 행동대장 김모 씨 등 7명을 구속을 했고 신모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목 김모 씨 등 4명은 전국에 수배를 했는데 경찰이 이들을 검거한 게 미니 홈피덕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원 한 명이 단합대 때 조직원들이 웃도리를 벗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경찰이 이를 보고 조직원 개개인의 신상을 확인해서 일제 검거에 들어가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신공항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정치권이 과학벨트 문제로 또 불거졌습니다. 과학벨트를 대전과 대구, 광주 세 곳으로 쪼개는 이른바 삼각벨트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보도가 이제 도화선이 됐고요.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군요. 대전시장 출신의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효입니다.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이른바 왕따를 당했다라는 표현도 언론에선 쓰고 있더군요. 그러셨습니까? 어제 제가 좀 뭐라 할까요? 그 인품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용어 선택에 대해서 부적절해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도 한나라당 당원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잘 성공해야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에도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특히 충청권의 상황은
과거에 세종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과학벨트에 대한 논란들도 금년 초부터 많이 혼란스럽게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청권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동남권 신공항도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예. 결론이 이렇게 나서 아마 충청권에서는 소위 이런 얘기가 맞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예. 소두방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끌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시중에는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말씀들을 가끔은 전하기 곤란할 정도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예. 이러기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물려지고 표현도 거칠어지고 하는 모습이 예.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예. 표현을 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막 몰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심은. 이제 정책 결정에는 사실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고민 같은 것이 뭐 당연히 있지 있죠.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거를 표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표현까지 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에 대한 수용을 했고요. 예. 단지 충청권의 민심에 대한 그런 위중함을 전달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 좀 잘 좀 해달라 하는 뜻으로 전한 얘기였죠.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정책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는데 네. 정책이 잘못됐다고 만일 생각이 든다면 거기에 어떤 합당한 논걸 통해서 그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마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던 모양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누구는 예. 비난할 취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나저나 이 문제는 말이죠. 네. 오늘 세계일보를 보니까 네. 대선 공약 작성에 참가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네. 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공약을 내놓을 때부터 내부적으로는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네. 그래서 과학벨트가 원래 은하 도시 사업이었다가 나중에 과학도시로 바뀌었다고 하고 도시라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벨트로 만든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비즈니스 도시가 아니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아니냐. 네. 그래서 애초부터 한 도시로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공약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왜 지금사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예. 그런 이야기 갖고 설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고 이제 대통령 공약한 이후에 충청권의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 공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오다가 금년 초에 와서 이런 다양한 얘기나 혼란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예. 혼돈스러워하고 민심이 좀 들끓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런 얘기가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차 발표하거나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실 때 예. 직접 브리핑을 하신 내용들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사회특보도 애초에 이제 공약에 넣을 때 바로 이제 충청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뭐 이게 단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도시냐 벨트냐 하는 차원에 있어서 보자면 네. 그 벨트라는 것이 충청권 내에서 벨트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하자면 중심은 충청권에 있대 그 벨트는 다른 지역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걸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1월에 교과부가 그 세종시에 대한 개념을 두고 예. 과학벨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조자를 냈어요. 예. 거기서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세종시, 인근에 있는 오송, 오찬, 대덕 특구 이런 것들을 엮어서 먼저 개념적인 C벨트를 정상을 하고 예. 이것을 성장을 시켜가면서 추후에는 이것을 전국적인 개념으로 K벨트로 연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1차적으로 개념지가 갖고 있는 것이 소위 C벨트, 충청권은 세종시, 오송, 오창의 IT, BT 단지, 예. 또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의 인프라 예. 이런 것들, 또 세종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새로운 정주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저 최근에 만들어지는 여건으로서는 미래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정부가 확보한 토지도 있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C벨트라는 개념으로 성립한 것이 옳고요. 예. 그래서 제목 자체도 충청권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구성하는 총 예산 추계가 3조 5천억입니다. 근데 그 범위 내에는 이미 부지 매입비와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미 확보된 부지를 쓰겠다는 개념이 전제된 걸로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약 100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평당 10,000원씩만 따져도 100만 원씩만 따져도 1조 원이 토지비가 드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은 청와대 공식적 입장은 아시겠습니다만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꼭 거기서 이제 위임했다고 해서 완전히 거기서 나오는 의견만 따르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제 엊그저께 저희가 박형준 사회특보와 얘기할 때도 과학자들의 결정을 궁극적으로는 따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이제 충청권에서는 또 거기서 그 분산 배차안이 나오면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 입장에서. 이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6월 안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는 이제 6월 안에 결정한다고 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서둘러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될지도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과학자들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 살아봅니다. 근데 최근 지나친 얘기인지 몰라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미 많이 보도되면서 그런 것들이 예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보도된 대로 되더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7일 날은 그 관련 위원회가 첫 번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 10시에 하는데 그 전에 벌써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또 영남이나 호남 지방에서는 그 세종시도 그렇고 왜 모든 게 전부 충청권에서만 그러면 전부 자기 거라고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공항 문제가 백지화되면서 자기 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위를 보면 세종시는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충청 노민이 세종시 여기서 만들어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원안과 수정안이 이렇게 조정을 했었죠. 그때도 물론 원안과 수정안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나왔고 또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도 어떤 개념을 충청권에서 먼저 설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공약상으로 구상이 돼서 발표가 되었죠. 근데 세종시와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종시는 찬반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해서는 충청권 전체가 다 한 마음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민심이 더 들끓고 있는 것이죠.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과학 벨트 가는 곳에다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같이 가는 건 어떠냐. 이제 입지 선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죠. 이게 고준위든 저준위든 이 방사성 폐기물장이 지금 그거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뉴얼대로 잘 시설을 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과기벨트가 가는 곳에 같이 보내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김무성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봅니다만은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과 이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합동 연구를 함으로써 이제 과학 강국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지 여건과 교육 여건 많은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게 적합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일이고 요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논란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하다가 다른 문제가 또 곁들여 치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등은 초심대로 구상한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의 박성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방사능 비 그리고 오늘은 황사 합쳐서 이제는 황사능 황사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어제 내린 비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고 여기에 황사에 또 섞여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정부의 발표는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인데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을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보다 좀 명확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그 줄여서 킨스라고 약자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킨스 직원들은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몇 주일째 아주 밤샘을 하고 있어서 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제주도에 내린 비에서 평상시보다 6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슘도 전국의 측정소에서 검출됐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네. 세슘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성도 강하고 굉장히 반감기도 오래 간다고 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그런 정부의 발표겠죠. 예, 그거는 정부의 발표뿐이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양이 돼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전 세계 의료진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해낸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측정 결과 그리고 어떤 양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믿으셔야 됩니다. 이 같은 말이라 믿는다 안심하시라는 말을 제가 하기도 겁이 날 정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 차례 계속 온다든가 또 저 일본 원전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은 계속 지구 대기를 떠돌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비가 와서 그것이 축적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걱정이 더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토양이라든가 지하수 같은 경우에 미량이라도 계속 올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량이라도 더해지면은 한 번 하는 것보다 양은 많아지겠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정도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계속 검출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그 방사성 물질 방출 현황만 봐도 바다로 나간 건 있지만 대기 중으로 나온 거는 3월 12일 전후해서 대규모 방출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큰 방출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 지구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만은 또 돌겠고요. 돌고 있지만 그 농도는 추가로 또 방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서서히 감소하겠죠. 또 뭐 추가로 방출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이렇게 돌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양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옛날 뭐 체르노빌 사고 났던 것이 그 당시에 상당 기간 이렇게 지구를 오염시켰다가 지금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걱정을 안 하듯이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만은 같은 농도의 물을 하루 2리터씩 뭐 1년간 그걸 계속 음용을 해도 뭐 유럽 여행 한 번 갔다 오는 거 한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나오니까 그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 축적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결국 이제 장기간에 걸친 영향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토양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어제 환경부가 노천 정수시설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라고 지시했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주 미량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날 수는 없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또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반사능비를 정부에서도 우려하고 있구나.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참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만 해도 방사능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치를 즉시 국민 여러분께 발표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라는 것도 다 발표를 드리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국토 이 해양까지 포함해가 우리나라 해역이죠. 해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방사성 감시를 지금 주기를 굉장히 단축을 시키고 굉장히 철저하게 전 국토에 대한 환경 방사능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상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출만 해서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그런 감시를 잘 하고 있다. 각 부처가 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방사능 비라고 지금 쉽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호수에 예. 뭐 이 꿀물 한 통이 빠졌다 그래서 그걸 꿀물 호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듯이, 또는 저희가 음용수 이렇게 봐도 거기 기준에 보면 중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몇 ppm 이렇게 돼 있지만 예. 또 실제로 좀 극미량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중금속 샘물이다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주 극미량의 물질이 포함됐다 그래서 이걸 방사능 비라고 부른다면 예. 오히려 그런 명칭 때문에 국민들한테, 물론 그렇죠. 특히나 그 어린 학생들한테 예. 쓸데없는 공포심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네. 그냥 비유를 하셨으니까 또 그 비유에 따른 비유를 하자면 네. 꿀물이 들어가면 상관없는데요. 네, 물론이죠. 예.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론 꿀물 비교는 아니지만, 물론 예. 저 비교를 드렸지만, 이게 아주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방사성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물론입니다. 예, 뭐가 또 문제냐면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이 언제 이게 다 해결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도 원전이 있고 또 옆 나라 중국에서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기상청의 김승배 대변인도 얘기를 했더군요. 거기서 하면 반나절 만에 온다고, 중국에서 하면. 그래서 이런 그 걱정들이 쌓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이웃 나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그 피해를 얼마나 빨리 검측을 해내고, 예.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빨리 취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고, 예.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피해가 있지만, 예. 그 피해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있고, 예. 서로 어떤 그 발표되는 내용을 잘 믿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 필요한 행동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예. 거기에 그거를 불신을 집어넣어서 불필요한 어떤 우려를 먼저 너무 앞서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정부 발표를 기본적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제 혹여나 뭐 또 그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또 그 좀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신뢰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제 예를 들면 경기도 내 126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을 했습니다.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절대 과잉입니다. 예. 지금 수준은 야외 일상생활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거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예. 뭐 우산을 좀 더 열심히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럴 수는 있어도, 예. 그래서 학교를 휴교시킨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일본도 학교를 휴교시켰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예. 지금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같은 데서 전 세계 80개소에 지금 감시를 다 하고 있는데, 예. 그 결과를 보면은 남반부에 호주 같은 데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지금 이 방사물질이 퍼져 있는데, 예. 또 우리나라와 뭐 상황이 농도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인데도 학교 휴교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냉철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전 세계인하고 다 경쟁하고 앞으로 다 커나가야 될 학생들 아닙니까? 예. 저는 정확한 지식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신뢰 문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것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군데에서 종이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울진의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활성탄 필터로 조사해 보니까 정부 발표치보다 최대 6배 많은 방사성 요도가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기 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지금의 핵종은 그 방사선 요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세슘이라든지 다양한 핵종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활성탄 필터의 경우는 그 안에 기공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스 상태의 어떤 그런 핵종은 잘 검출이 되지만, 예. 입자성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도 외의 핵종은 검출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장비 자체가 이 적은 용적의 공기 채집기를 쓰기 때문에 채집된 시료량이 아주 작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에는 조금 불리하다 그러죠. 예. 근데 저희 측정소에서는 섬유소 필터를 쓰기 때문에 그 아주 많은 용적의 공기 채집을 가능하고, 예. 또 요도뿐 아니라 세슘이나 다른 핵종도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아까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가 전 세계 80개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여기도 전부 다 이 섬유소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쓸 문제지, 예.
그거를 무슨 뭐 이게 더 우수하다, 이게 더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측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유리 섬유 필터가 세슘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잘 흡착한다는 얘기를 킨스에서 내놓은 바 있는데요. 네. 지금 울진 민간 환경 안전 감시 기구라는 곳에서 유리 섬유 대신에 활성탄 필터를 쓴 것이 아니고 유리 섬유에 더해서 활성탄 필터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 섬유 필터가 세슘과 화합물 형태의 방사성 요소를 흡착하지만 네. 활성탄 필터는 유리 섬유에 흡착이 잘 안 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 요소를 추가로 흡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제 방사성 요소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방사성 요소 외에 다른 것은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우리나라 원자력 시설 주변에 예. 이 활성탄 필터를 쓰는 그 방사능 분석 감시기를 다 쓰고 있는데요. 예.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서 하나로 연구로 때문에 그 대전 지역에 활성탄 그 필터를 지금 쓰는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마침 또 대전에는 저희 원자력 안전기술원 중앙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장비로 지금 그 감시를 한 셈이죠. 예. 근데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울진에 검사한 거, 저희는 울진에 지금 지방 측정소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이걸 직접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 저희 장비가 전 세계적인 그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은 용도의 실험이기 때문에 예. 같은 장비를 쓰고 있다, 또 같은 필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저희들의 반론에 신뢰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 전혀 뭐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하고 오더라도. 일본의 상황이 진정되고 전 세계 방사성 물질이 만일에 감소하는 단계에 가면 네. 활성탄 필터로 바꿔서 양이 아주 감소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측정하겠다라고 킨스에서 얘기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활성탄 필터가 더 정밀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왔는데요. 정밀성에서 뭐 1%라도 방사선 요도의 경우에 예. 요도의 경우에 1%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 6배라는 거는 제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저희 지방 측정소에도요. 예. 뭐 이런 이제 또 필요한 경우에 예.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활성탄 필터를 또 뭐 쓰게 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절대 뭐 요도나 세슘뿐 아니고 모든 핵종이 다 나올 수 있고 그런 예. 핵종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도에 대한 정밀도도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어떤 유리 필터가 아니고 섬유소 필터입니다만은 예. 그 섬유소 필터를 지금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달 28일에 그러니까 3월 28일이죠.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활성탄 필터로 방사성 요도를 일주일 동안 포집하라는 지시가 킨스로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간기구 쪽에서는 그 결과를 발표해라. 그러니까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뭐 평상시 업무 이런 거하고도 이제 같이 합니다만은 예. 그런 활성탄 필터를 지방 측정소에 우정 3월 20일 이후라고 제가 뭐 정확한 날짜는 지금 3월 20일 이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냥 보내놓은 거지 그거를 지금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대기 부위진을 섬유소 필터를 써가지고 한참 측정을 같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지시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품을 여러 가지 보내놓고 뭐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런 일환이지. 그거를 지금 뭐 바꿔가지고 그걸로 측정을 해라 이런 짓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이제 신뢰 문제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활성탄 필터를 그냥 지금만 해놓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는 지급한 후에 측정한 필터를 킨스가 회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지금 저희들이요. 해양 시료 또 뭐 각종 시료도 그 주기를 갖다가 매일 뭐 이런 주기로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장비들이 풀 가동입니다. 분석기가. 그래서 그거를 무슨 지금 뭐 일부러 그걸 뭐 감추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플루토늄까지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감출 이유도 없고요.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로 신뢰를 자꾸만 허물어뜨리는 근거 없는 진짜 그런 모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략까지라고 보긴 좀 어려울 테고요. 알겠습니다. 만들어내시면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또 인접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민간 단체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계속 이제 표시를 하고 그것이 뭐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구심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민간 단체 분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그분들 못지않게 또 그 이상 저희 정부나 예. 관련된 어떤 전문 기관들에서도 국민들 건강, 우리 환경 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건 뭐 그 킨스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가능하면 자주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뭐 워낙 또- 환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봐서 이 상황 또 진전되는 거 봐서 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윤철호 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앞에 인터뷰가 간단치 않은 인터뷰여서 좀 그 시간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김창섭 경원대 에너지 IT 학과 교수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에너지 시장 감시단 부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휘발유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원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린 곳이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유사들이 주유소 공급가를 리터당 100원씩 인하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또 SK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직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2주 정도 더 걸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은? 네, 이게 지금 뭐 너무 갑작스러운 그 정유사의 가격 인하 때문에 예.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은 그다음에 SK에너지 경우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준비가 돼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돼서 시행했는데 예. 해보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좀 무리하게 인하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고 예.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3개월 후에 또 다시 올려야 되니까 예. 결국 한시형 조치일 거라고 한시형 조치이고요. 예. 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미 공급받은 재고량에 대해서는 그 싼 가격에 100원 낮춘 가격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내린다라고 해서 주유소들이 지금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3개월 뒤에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바로 그날부터 올릴 것이냐 이걸 굉장히 이번에는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차피 그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입장에서는 지금 비싸게 사와 싸게 파는 것이 문제 있다 하지만 예. 싸게 산 거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차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그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소비자 기왕의 정유업계나 주유소업계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유소들의 항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유소하고 사전 조율도 없었잖느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SK에너지 워낙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나머지 정유 3사하고도 협의된 바가 없이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유소하고도 협의가 없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준비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이런 혼선이 없고 그랬을 텐데 좀 그러네요. 예. 그런데 공급가가 100원이 내려가면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예, 이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인데 예. 예전부터 이제 정유사가 가격을 인하하건 유류세를 낮추건 결국은 이것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2008년에도 유류세 10% 낮춰가지고 8, 90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자한테는 9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 정유사하고 정부의 노력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오기 어렵고 결국은 이 주유소하고 소비자 간에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예. 예를 들자면 이번 2월달, 3월달만 보더라도 그 국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에 비해 가지고요. 예. 정유업계는 11.5원 정도를 추가 인상시켰지만 예. 그 주유소는 42원 정도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은 2010년에 우리가 비대칭 얘기를 많이 하는데 38원 올렸다고 우리가 막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정유사가. 예. 아유, 시간이 한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예. 2달 만에 주유소가 42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칭 문제는 정유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유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소비자 시민 모임 에너지 시장 감시단 부단장인 김창섭 경원대 교수였습니다.
추웠어요. 나는 저녁 내내 그를 달랬다. 5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름방학은 고작 14일이다. 내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톰 KYNGOC은 나에게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만 가꾸는 것뿐인데 왜 또 그랬을까? 그는 나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나를 너무 나쁘게 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되어 있었다. 넘을 수 없는 하씨와 투안투안의 이야기.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9월 중순 충격적인 인신매매 사건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는 많은 직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C의 서즈데이 하인 테크놀로지 그룹 총책임자가 급여 뒤에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최초의 시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련된 금액은 최대 수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사건 뉴스를 열어보니 투안도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올해 그는 21세이다. 당뇨병으로 납치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집이 너무 멀다는 이유로 탈출한 후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소개를 받고 추희엔의 존경을 받으며 스위프트 나이트클럽의 부하가 되었고, 보티는 트린콩은 서즈데이 하이니 갱스터 매춘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대량의 증거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추희엔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그 자신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의 돌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그와 하씨의 관계는 무엇일까? 9월 말, 하씨는 학교에 한 번 왔다. 그녀는 매우 야위었고 서양인들이 유학을 가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왜 인생이 지나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이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대답에 신경